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동안에 저는 리파인이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작은 키인데 왜 농구를 시작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키 작은 농구 선수한테 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농구는 키가 커야지 그래도 성공하기 쉬운 그런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리한 조건에서 왜 굳이 농구를 시작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어, 제가 공유드리는 글들을 보고 제가 뭐 분석만 하면은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분석 대상으로 정하기 전에 나름의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면은 결과가 괜찮은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좋다면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텐데 아직 그 정도의 기업은 어, 이렇게 플랫폼 시작한 이후로는 발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디어 발굴 시스템이 더 갖춰지고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더 필터링된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시간하고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리파이 분석을 보면은 제가 분석한 결과 항상 긍정적인 거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파이는 어, 사진이 복선인 것처럼 제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투자 대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거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 훌륭하더라도 성장성이 부족하면 투자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농구 선수로 성공하려면 큰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낮은 리스크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의 성장 논리가 탄탄한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확인했었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성장해가지고 농구 선수가 될 유망주를 찾고 있어요. 근데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해자, 이익률, 자본 배치 측면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논리가 불충분해서, 그래서 운동신경은 좋지만 유전적으로 성장 DNA가 부족한 농구 꿈나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리파인이 성장주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BM은 간단해요. 리파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보증금이나 대출금 이렇게 돈을 받게 될 사람이 적절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돈을 갚아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실용 리스크가 없는지 조사를 해주고, 리파인이 이제 이걸 조사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사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이 전월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해줄 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 권리보험사, 여기 보증보험사, 권리보험사가 있죠? 이런 보증, 권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이 보증, 권리보험사는 이제 얘네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리파인에게 권리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금융기관, 보증, 권리보험사, 리파인 이렇게 세 주체가 중첩해서 리스크를 확인하고 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의 성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는 전세가 가격하고 전세 매매량의 법으로 나타나는 이 전체 매출, 전세 계약의 전체 크기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리파인 매출의 약 90%가 전세 대출 권리조사 수수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리파인의 성장성은 국내 전세 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전세가격 지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급락했다가 완만하게 회복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데 부동산 임대차 시장 전체의 거래 추이를 보면은 전세 거래 건수는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감소하는 추이고, 거기에 반해서 월세 거래 건수는 22년부터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시장이 축소되는 그런 배경에는 전세 제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매월 현금으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또 갭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지렛대로 주택의 소비나 공급에 인원류가 되었던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은 이게 아무런 당부가 없잖아요. 전세 그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뭘 보고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담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적 자금을 이제 신용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자금을 지원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과장하자면 전세 사기를 부추겼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대위 면제금이라고 하죠.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이예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과격한 사람들은 전세 제도 자체를 폐지할 필요성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하고 후진적인 제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전세 제도를 폐지하면은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지속되기 어려운 부동산 가격 수준을 전세대출이라는 정책금융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 전반의 탄력성이 이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수 경기가 급냉해서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절대로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로서도 출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로 이제 큰 돈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월세로 따박따박 돈을 받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추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장이 월세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전세 나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리조사를 강화하고 주택보증기금을 확보하는 등 리파인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환경은 상당 부분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그라는 이제 전세보증기금이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은 이미 25%에 도달했어요. 이 수치만 보면은 25%에서 50%, 70%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죠.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사실은 전체 전세 계약 중에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런 그 수수료와 보험료를 지불하고 권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업사이드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에 월세 보증금 예치금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임대차 계약 건수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매출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초장기로 본다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임대차 계약 건수가 감소할 걸로 보여집니다. 경제적 해자는 어느 정도 명확한 것 같아요. 리파이는 전체 시장에서 90% 정도 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리파이 자체가 한국 부동산원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 전산 시스템, 신뢰성 측면에서 이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이런 그 전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특허가 4년 이후에 완료되는 게 리스크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2028년에 완료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리파인이 이런 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미 데이터를 정말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광범위한 규모의 영재,
이런 게 경제적 혜자의 원천이 되고 브랜드 가치의 원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경쟁력 있는 업체가 저를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험사하고 이런 업무를 긴밀하게 통합시켜 왔기 때문에 전환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 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률 측면에서는 수수료율을 봤을 때 전체 매출 금액에 연동된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에 대한 결정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전세가하고 전세 매매량이라는 외부 요인에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량은 그러니까 매출 자체에 대한 결정력은 다소 떨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매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비용 측면에서 리파인이 권리조사 업무가 주된 BM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이제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매출 증가율 평균이 13.1%였는데 직원수는 5.4% 증가율에 머무르고 있어서 비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이익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본 매치 측면에서도 리파인이 스스로가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배당 정책을 높여가는 걸 통해서 자본 매치를 보다 주주 환원에 더 유리하게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인데요. 리파인은 지금 TTM PER이 10.40 수준입니다. 네, 리파인 속해 있는 상업서비스와 공급품 업종에서 이제 비슷한 그런 BM을 가진 기업들을 봤을 때 S1 11.23, 나이스평가정보 10.69, 코인텍 13.57, 한국기업평가 16.47, 아이마켓 코리아 10.6으로 평균 12.4 정도의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0.4하고 비교해봤을 때 과도하게 고평가된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상승성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마진이 확보됐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그래서 해외 진출이나 기업이 BM의 개발 같은 별도의 성장 논리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찾는 성장주, 농구선수 유망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파인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